자,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에서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협조를 호소하고 오는 1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오늘 세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장, 김종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김현미 후보자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도덕성 검증이나 날카로운 공방보다는 정책 검증 쪽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더 어떤 그 외적인 부분도 오전에는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는지. 아무래도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의사를 비친 것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을 비롯해서 국회 심기가 좀 불편했던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주로 정책 검증에 집중을 해서 부동산 시장 대책이라든가 서민 주거, 전세가 폭등에 대해서 주로 정책성 질의를 했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도덕성과 전문성, 특히 김현미 장관 후보자가 국토해양이 관련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전문성 문제까지 해서 야당의 좀 거센 공격이 원래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래서 의원들끼리는 좀 봐주기식 솜방망이 청문회가 예상됐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오늘 드러낸 게 아닌가. 그래서 날카로운 공세가 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 세 분에 이어서 김현미 국토장관 후보자도 무난히 통과할까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교수님은? 일단 크게 보면은 사실은 뭐 발목 잡을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국회의원 입장에서 자기 동료 발목을 잡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당에서는 계속 정책 검증에 대해서 뭐 포커스를 맞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경력이 없다 보니까 그게 각이 안 서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 섞이는데 좀 한계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고와 뭐 축하 뭐 이런 부분으로 계속 여당 의원들을 얘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주목되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문 표절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법한 일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현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거는 표절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좀 선택을 하는 듯한 그래서 정책 평가보다는 개인 그 자질 평가 쪽으로 좀 무게를 해가지고 좀 크게 좌지우지 되는 부분이 아닌 이상에는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각을 잡고 이렇게 가는 것이 전략적인 선택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김현미 후보자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할 정도로 사과를 안 하고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사실 이번 청문회가 약간 맥이 빠지는 게 그런 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그게 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성과가 없다는 전제에서 벌어지는 공격이 좀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후보자 입장에서도 그 길을 택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인사청문회가 과연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와의 별도로 인사청문회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좀 냉정하게 잘 진행이 돼서 국민들이 보기에 좀 합당한 국회의 권한을 다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아무래도 지금 관심사는 비록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지만 아직 경기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좀 과열된 집값 문제에 대해서 이 김 후보자가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일 텐데요. 김 기자,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청문회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신상 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많아서 정책 관련한 논의는 충분히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김 후보자가 미리 제출한 답변서 등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대여섯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청문회에서 나와서 아파트 융자를 갖고 있다면서 아마 집을 온전히 가지지 못한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최근에 부동산값 과열을 더 몸으로 느낄 수 있겠죠. 관련해서 지금 서울 강남 같은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과열되고 있다. 국지적 과열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요. 또 이 원인에 투기 수요가 결합해 있다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책이 나올 것임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맞춤형 규제를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정부 때 사실 부동산 관련해서 금융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대표적으로 LTV라고 하죠. 담보 인정 비율 이것이 한 50에서 60%였던 것이 70%까지 높아졌고 네. 총부채 상환 비율 DTI도 역시 50에서 60%로 높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기 과열 지역들 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서울 강남의 재건축이라든가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이것이 좀 더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40%까지 낮출 수 있지만 그런 극약 처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전월세 상한제 부분입니다. 예.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하고 같이 묶인 부분인데요.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2년을 한도 내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임차인한테 부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밖에 전월세 상한제 그야말로 전세나 월세를 주변에 값이 올랐다고 올릴 때 뭐 5%면 5% 이렇게 일정 비율로 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고 사전에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표준 임대료 제도도 도입을 하겠다, 검토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지금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 전체 집값을 한꺼번에 발표하는 게 아니라 표준 공시지가라고 해서 각 지역의 대표가 될 만한 그런 집이나 그 상가 건물에 대해서 먼저 공시지가를 정하고 나머지 지역을 그 옆에 그 주변의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데 역시 임대료도 어떤 위치라든가 그 아파트의 연수라든가 이런 거를 고려한 표준 임대료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청문회에서 나온 내용 중에 아파트 후분양제 이야기가 있었죠. 사실 아파트 후분양제는 참여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검토를 해가지고 참여정부 말 때 실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제도가 워낙에 혁명적인 제도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모두 분양계약서와 도면, 모델하우스를 보고 몇 년 뒤에 나올 집을 생각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한꺼번에 바꾸는 제도다 보니까 건설업계의 반발도 극심했고요. 예. 또 정권이 바뀐 데다가 이듬해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닥치면서 이게 좀 유야무야가 됐습니다. 지금도 법으로 금지되는 건 집값도 아니죠. 엄청 올라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참여정부 때가 가장 최근 정부 중에서 집값이 급등했던 시기였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연 17만 호씩 공급하겠다. 그래서 2022년까지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을 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또 있고 기존에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서민주택 정책 중에 하나가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제도라는 게 있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다라는 방침을 사전 답변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뉴스테이라는 것이 역시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을 겨냥한 대책인데 임대료가 주변 민간 임대에 비해서 그렇게 충분히 싸지 않다는 것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측면에서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재설계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 예. 일단 이게 지금 김종수 기자 얘기해 준 대로 참여정부 때 그 집값이 올랐던 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뭐 LTV도 그렇고 DTI도 그 규제 강화도 그렇고 그러니까 규제 강화를 어쨌든 초기에 굉장히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죠. 실제로 일부 지역이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그 강남 쪽도 그렇고 재건축도 그렇고 네. 일부 지역에 국한된 건데 네. 이게 전체적으로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경기가 조금 뭐 코스피도 올라가고 있고 경기가 살려는 시점에서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이 사실은 전체 거시경제를 운용하는 당국한테 가장 큰 부담인데요. 네. 그렇지만 이 정치적인 부담도 큽니다. 말씀하신 대로 참여정부 때 집값이 통계를 보면 한 63% 이상 5년간 올랐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전 이후 정부에 비해서 너무나 수치가 좀 큰데요. 물론 참여정부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당시에 그 글로벌 각국 모두 저금리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미국, 유럽 할 것 없이 집값이 2배, 3배 오르는 현상이 있었고요. 물론 참여정부 때 혁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돈이 많이 풀린 측면도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정권 말에 상당히 지지도도 낮아졌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기부터 좀 강력하게 대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참여정부 때 아파트 거래 가격을 실거래가로 신고한다든지 종합부동산세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그 당시 집값을 잡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들인데 결국은 별다른 그 당시에는 효과를 보질 못했죠. 후분양 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지금도 후분양 제도라는 것이 금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할 수가 있는데 건설업체들로서는
은행이라든가 그 입주자들의 돈을 미리 받아서 남의 돈으로 짓는 장사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다는 게 문제고요. 또 정책 당국으로서는 그런 거를 통해서 경기를 좀 살리는 효과가 있고 네. 과거에 주택이 부족했던 시절에 집 공급을 좀 늘리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건데 네. 이거를 의무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오늘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김 후보자의 사전 답변을 보면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쉽지 예. 않다라고 하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지금 다음 주쯤에 이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 즉시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서울, 부산 이런 몇몇 지역에 분양권 전매 제한을 확대한다든가 고가 주택이라든지 특정하게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 LTV, DTI를 좀 제한적으로 강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종수 기자와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자, 오늘 뒷얘기 오전에 이제 나눠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이요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네. 자리에서 청문 보고서와 관련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우선 야당이 문 대통령이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하면 뭐 협치는 없다 이렇게 압박을 한 것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비쳤고요. 또 네. 법이 정한 절차, 국민 여론에 의해서 강경화 후보자를 좀 임명하겠다 이런 의지를 내비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잠시 보셨습니까? 저기 듣기 앞서서 문 대통령 발언을 좀 듣고 저희가 대답해 네. 갈게요. 함께 보시죠. 네.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강도 높게 검증하고 반대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입니다. 야당의 본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검증 결과를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몫입니다. 네. 네, 강경화 후보자를 좀 임명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대단히 정중하고 야당에게 호소한다고 했지만 실제 내용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 국회가 야당이 청문회를 주도하고 반대하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반대한다고 해서 그 조건으로서 협치가 없다던가 국회를 보이콧한다던가 이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핵심적으로는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하고 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것이 그 임무이지만 대통령의 또 임무 또한 대통령은 그렇게 채택 보고서가 반대로 채택되더라도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또한 대통령 권한이고 국회는 그 이외에 헌재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원장에 대한 국회 동의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즉 법과 원칙에 따라 장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는 국민 여론의 뜻에 따라서 장관 임명할 테니 야당도 국민 뜻을 존중해달라고 하면서 현재 야당의 반대가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한 걸로 봐서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임명에 강한 의지를 받겠지만 야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당분간 전국은 강대강 대치로 가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예. 이게 보니까 재송부 기한까지 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장관 후보자 임명할 뜻을 내비친 건데요. 결과적으로 재송부 기한을 줬다는 거는 나는 협치를 하고자 한다. 끝까지는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마이웨이를 갈 테니까 뭐 알아서 판단을 해라 이런 쪽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양쪽이 뭐든 간에 어찌 됐든 서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강대가 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야당에서도 이게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강경화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 외교 장관이 없으면 정상회담이 감당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강경화 장관으로는 정상회담도 힘들고 그 다음에 대치를 그 국제사회에서 북핵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체하는 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있었단 말이죠. 전문성에 대한. 그렇죠. 예. 도덕성은 물론이고 도덕성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은 김상조 후보가 그 공정거래위원장 같이 일정 정도 타협점이 있을 수 있는데 둘 다 결여했다라는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입증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양쪽의 입장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결국 법적인 권한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청와대에서는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뭐 임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네. 그거는 협치에 대한 전체적인 것들에 대해서 일정 정도 포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 국회는 국회 나름대로 법적인 권한에 따라서 또 보이콧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쪽에서 법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로 타협이 안 되면 결국 법적으로 가겠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하는데 그게 최후의 심판자가 없기 때문에 결국 여론이다. 그래가지고 청와대에서도 국민 여론을 따라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게 변화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장관도 일정 정도 임기가 있는 거고 국정도 상당 부분 임기가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가 지금 80, 90%가 가는데 장관에 대한 지지도 6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간극에 따르면은 앞으로 과연 이 부분을 계속 고집해 가지고 갔을 때 득이 되는 게 어느 쪽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판가름 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판가름이 나오지 않고 타협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은 선택의 문제이겠지만 결국은 그거는 국민이 바라는 것보다도 국민에게 위롭게 되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게 정치권에서 해야 할 자세고 소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외교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문 대통령 혼자 가게 되면 물론 차관도 있고 다 하니까 또 이전에 윤병세 장관도 있고요. 근데 강 장관이 못 가게 된다면 이게 진짜로 어려운 건가요? 그게 또 그거에 대한 또 의견도 엇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은 크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강외교라든가 북핵 그리고 사드 문제 등은 사실상 외교부가 주관하기보다는 청와대하고 NSC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실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강경화 후보자를 정상회담 준비 전까지 임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이 사실상 그 결점, 오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도 미국 보기에도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길을 쓰고 야당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현재 기존의 우리나라 외교가라는 것이 보수 정권에서는 미국 중심의, 네.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일변도 정책을 펼쳐간다면 새 정부는 미국 중심이 아니라 4강 외교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균형 외교를 네. 그렇죠. 지향하고 있고, 또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해서 추진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강경화의 양보는, 강경화의 낭만은 단순한 장관 한 명이 아니라 새 정부의 그 대외 정책, 외교 정책 전체에 대한 그 실패, 좌초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거고, 야당 또한 마찬가지로 북한 문제하고 미국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다른 거 몰라도 보수 정당으로서 양보하지 않겠다. 이런 그래요. 사실상 외교를 둘러싼 정책과 노선의 그 갈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고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듭니다. 국민의당에서도 타협책을 얘기했잖아요. 빨리 추천을 하면은 조속하게 통과를 시키겠다. 캐스팅 보트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들은 그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어떻게든지 빨리 끝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보인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경직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외무부 장관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외무부 장관이 지금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역시 안보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외무부 장관은 이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두고 이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스테이터스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일정 정도 양보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거는 어떻게 첫 단추가 좀 끼워질지 저희가 좀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을 한다면 이후에 또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 또 네. 남은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무래도 야당의 공세가 좀 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오늘 그 동료 의원이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날선 공방을 하는 거 보면 예. 현역 의원이 아닌 그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마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우려할 정도로 강경 모드에 이어질 텐데요. 다만 야당으로서는 답답한 게 마땅한 제호 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 문제를 다른 청문회 후보자와 연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특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해야 되는데, 본회의 표결을 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반드시 캐스팅 보트로 참여해줘야지 과반 찬성이 나오는데, 국민의당 스스로도 이 송내가 좀 복잡합니다. 김희수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라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현재 호남 지역에서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90% 이상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것이 국민의당이 야당의 존재감을 보이려 국회에서 청문회에 대해 비판하다가 지지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그 당에 대한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본회의 해서 만약에 참여했을 때
표결에 붙여질 경우에 만약 김희수 후보자가 부결된다고 한다면 이 정치적 책임이 국민의당이 도와주지 않아서 됐다라고 해서 그 후과를 국민의당이 고스란히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국민의당으로서는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야 할지 아니면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해야 될지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아마 고심이 깊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예.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청문 인사의 의혹과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보니까 이게 그 시작도 되기 전부터 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썼던 뭐 여성과 성에 대한 글 보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그릇된 성의식인 건가? 아니면 어떤 앞뒤 맥락을 고려하지 않은 행간을 읽지 않은 그런 건가? 뭐 어쨌든 논란이 될 텐데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양쪽 주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기준점이 있는 거죠. 결국 지금은 정의당이나 문펜 같은 경우에는 그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예. 굉장히 그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결국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반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이번에 보면은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책 홍보는 확실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찌 됐든 이런 정도의 그 국면이라고 하면은 정부의 부담을 지우거나 아니면은 개인의 명예가 더 안 좋아지거나 이런 것들을 회피하기 위해서라도 또 문펜이나 정의당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굉장히 낮아진다라는 의미에서 본인도 좀 결단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본질적으로 이 부분은 법은 좀 누구한테나 평등히 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특정인들의 그 입맛에 맞는 주장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나중에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겠죠. 그러면서 특정한 뭐 인권위원장을 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왔을 텐데 최근에도 2016년에 책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앞으로 좀 그 정리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후에 법무장관을 준비를 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은 본인이 좀 결단을 해가지고 정부의 부담도 좀 줄이고 개인 명예도 좀 지키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고민 중이신지 별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떻게? 네, 제가 볼 때는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청문회 좀 다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하느님이 그렇죠. 완전히 예. 불로서 멸망을 시킵니다. 그 건물 하나 사람 한 사람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렇죠. 예. 그러면 성경책은 분노와 증오의 성서이냐 그렇지 않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권선징악을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볼 때 안경환 후보자의 전체 맥락은 남성 중심에서 여성 차별적 시각 이 세태에 대해서 묘사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남성이 진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조가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세태에 대한 그 표현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태를 반영하는 것인지가 좀 모호하게 돼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책의 서평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은 책이다라고 일독을 권한다라고 추천하는 걸 보면 전체 맥락으로 이해하자면 남자들이 전근대적인 남성 중심의 시각을 갖기보다는 현 시대에 맞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는 취지인데 이런 것이 앞뒤 배제되고 보다 보면 소위 말해서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서 마치 여성 차별주의자라든가 성매매를 합법화를 공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해서 청문회에서 시간을 들이더라도 법을 책임지는 장관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좀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리고 난 연후에 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게 올바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또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그러게요. 있는데 이 두 분의 청문회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의혹들이 꽤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네. 사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결정적인 건 결국 군납 업체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지금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임무가 결국은 국방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이냐 이것과 어떻게 하면은 전시작전권을 제대로 회수하고 그런 와중에 국방력을 최대화할 것이냐 이 두 가지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어차피 인사청문회에서 충분히 다뤄질 거라고 생각하고 김상곤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교육부 장관으로서 녹물표절 부분은 심판이
자기가 편법을 계속 쓴 사람이 심판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면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서영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